유토피아는 지금까지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 앞에 마주 서 있다. 어떻게 유토피아의 궁극적인 실현을 피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궁극적인 유토피아의 실현을 피할 것인가? 유토피아는 실현 가능하다. 인간의 삶은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교양인은 유토피아를 회피하며 불안전하지만 자유로운 비유토피아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것이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은 나지막한 회색 빌딩. 중앙현관 위에는 런던 중앙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방패 모양의 현판에는 공유, 균등, 인정이라는 세 개 국가의 표가 보인다. 1층의 거대한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방 안은 열대지방같이 더웠으나 창밖은 여름이었는데도 황량하고 희미한 광선이 싸늘하게 창문을 통해 비치고 들어와 누군가 실험실용 가운을 입은 모습, 다시 말해서 어떤 창백하고 소름이 끼친 악자의 모습이 보이나 해서 허겁지겁 찾았지만 그 근처에서 보이는 것은 실험실용 플라스크와 니켈과 스산하게 빛나는 도자기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살벌함을 겨루고 있었다. 거기서 근무하는 자들은 흰 작업복을 입었고 손에는 시체같이 창백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조명은 차갑게 죽어 있었다. 유령 바로 그것이었다. 다만 현미경의 노란 문통에 반사된 빛은 무언가 풍요로운 생동감을 발하였고 작업대의 깊은 안쪽까지 버터와 같이 매끈한 원통을 따라 현란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가 수정실입니다. 하고 소장이 문을 열며 말했다. 수정실. 300명의 수정계원은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이 방에 들어올 때 그들의 기구에 몸을 굽히고 숨을 죽인 것 같은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완전히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자아를 잊고 혼자서 콧노래라든지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새로운 한 단체 겸습생들은 매우 어린 홍안의 풋내기들이었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아니 오히려 비굴해 보이는 자세로 소장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각자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고 소장이 말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갈겨 쓰듯 받아적고 있었다. 최고 권위자에게서 직접 배운다는 것은 소중한 특권이었다. 런던 중앙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은 신입 견습생들이 오면 몸소 안내하며 각 부서를 보여주는 것이 상례였다. 다만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소장은 견습생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곤 했다.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현명하게 수행하려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만일 사회에 선량하고 행복한 성원이 되려면 전반적 이해는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전반적 이해. 그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전문적 지식은 덕과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전반적인 지식은 지적 견지에서 볼 때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전문적 지식은 행복을 증진시키나 전반적인 지식은 지적 견지에서 볼 때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문의를 도려내는 자들이나 우표수집가들이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진지한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겐 일반 이론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하고 소장은 상냥한 표정에 위협을 가하면서 견습생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러한 견습도 특전이었다. 최고 권위자의 직강을 노트에 받았던 것은 특전이었다.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쓰고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좀 마른 편이지만 자세가 곧은 소장은 반가운데로 걸어갔다. 그의 턱은 길었고 짓거리지 않는 동안은 두텁고 발그스름한 곡선을 이룬 입술이 그의 뾰족한 치열을 덮었다. 늙은 편일까 젊은 편일까 30, 50, 55 판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드기원 632년이란 이 안정의 시대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포드기원 632년. 그런 것을 질문할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소장이 말했다. 그래서 열의에 찬 학생들은 그들의 노트에 처음부터 시작하고 소장의 의도를 필기했다. 이것들이 부학이라는 것입니다. 소장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고는 차단문을 열고 번호가 붙은 시험관에 올려놓은 선반의 대여를 견습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이번 주에 할당된 난자들입니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 배우자들은 여기에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이것은 37도가 아니라 35도로 보존됩니다.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양들을 열 발생장치로 감싸면 새끼양을 낳지 못하는 이치입니다. 소장이 부하기에 몸을 기댄 채 현대식 수정법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동안 견습생들의 연필은 읽을 수도 없는 필체로 노트 위에 휘갈기고 있었다. 물론 서두에 외과적 조치를 이야기했다. 이 수술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집니다. 6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 절대된 난소를 산채로 보관하고 성장시키는 기술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최적의 온도와 염분과 점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시 분리되어 성숙된 난자를 보관하는 액체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견습생들을 작업대 쪽으로 인솔하여 여러 가지를 견학시켰다. 이상에서 말한 액체를 시험관으로부터 끌어내는 방법, 그 액체를 현미경에 특별히 데운 슬라이드 위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방법, 그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담긴 난자의 이상 여부를 검출하여 그 수를 파악하고 다시 그것을 다공질 용기에 옮기는 방법. 여기에서 소장은 그들을 이끌고 가서 그 조작 과정을 관찰하도록 했다. 다시 이 용기를 정충들이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수프 같은 액체에 담근다는 것. 1세제곱센티미터당 최소한 10만 개의 정충이 직결해 있다고 소장은 역설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그 용기를 액체에서 건져 그 내용물을 다시 검사한다. 어떤 낭자가 수정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그 액체에 담근다. 필요하면 몇 번이고 반복한다. 수정된 난자는 다시 부하기로 옮겨진다. 알파나 베타 계급은 완전히 봉해지기까지 그곳에 그대로 두지만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은 36시간만 지나면 그곳에서 꺼내어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다. 알파, 베타 계급,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 보카노프스키법, 보카노프스키법하고 소장은 반복했다. 그러자 견습생들은 그들의 작은 노트석에 적힌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한 개의 난자로부터 하나의 태아가 나오고 거기서 한 사람의 성인이 생긴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 알은 싹이 나고 증식해서 분열한다. 8에서 96개의 싹을 틔우며 그 한 개 한 개가 성장하여 완전한 형태를 지닌 태아가 되고 각각의 태아는 완전한 크기의 성인이 된다. 전에는 한 인간이 자라던 곳에서 96명이 자라도록 한다. 이거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보카노프스키법이란 일련의 성장 억제 조치로 구성된 것입니다. 성장 억제 조치. 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할 때 알들은 그것에 대응하여 발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하고 소장은 결론을 내렸다. 이것에 대응하여 발화 현상을 일으킨다. 견습생들의 연필이 바삐 달렸다. 소장은 지적했다. 매우 서서히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놓인 시험관이 가득한 선발이 큼직한 금속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시험관이 담긴 선반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기계는 부드러운 소리로 울고 있었다. 시험관들이 그것을 통과하는 데는 8분이 걸린다고가 설명했다. 강력한 엑스레이를 8분간 견딘다는 것은 난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극한치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3회라는 난자도 있다. 생겨난 것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약한 난자는 2개로 분열하지만 대개는 4개의 싹을 내민다. 어떤 것은 8개의 싹을 내민다. 다시 모든 것은 부하기로 환원된다. 거기서 싹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틀 후에는 급격히 냉각시킨다. 냉각시켜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 각각의 싹은 2, 4, 8개로 발화된다. 발화가 끝나면 사별할 정도까지 알코올에 담근다. 거기서 다시 싹을 내미는데 그 발화 과정이 끝나면 이 3번째 싹은 더 이상 발육을 억제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발육하도록 방치된다. 이 시점에 이르면 최초의 난자는 8에서 96개의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에 가해진 놀라운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난자가 때로 우연한 분열을 일으키던 모태 시대에서 보았던 보잘것없는 쌍둥이나 새 쌍둥이가 아니라 훌륭하고 똑같은 쌍둥이가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한 번에 몇 다스씩 아니 몇십 쌍씩 나오는 것이다. 몇십 쌍. 소장은 그 어휘를 반복하고 마치 기분 좋게 선심을 쓰듯 그 바로 앞으로 뻗었다. 몇십 쌍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견습생이 그렇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건 놀랄 일이로군. 소장은 그 학생 쪽으로 몸을 급히 돌렸다. 자넨 그것도 모르겠나? 그걸 정말 모르겠나? 그러나 한 손을 올렸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보카노프스키법은 사회 안전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야.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 표준형 남녀 균등한 집단,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친 한 개의 난자로부터 태어난 인간으로 충원된 작은 공장.
96명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96개의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거다. 아, 그렇구만. 그 목소리는 열의에 차서 거의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고 소장한 세계 국가의 표를 이용했다. 공유, 균등, 안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다. 우리가 무한히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표준형의 감마 계급, 한결같은 델타 계급, 균등한 엡실론 계급의 경우는 이미 해결되었다. 수백만의 일란성 쌍생아를 생산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 응용된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무한히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96이 한계이며 72가 후하게 잡은 평균인 것 같았다. 동일한 난소에 동일한 남성 배우자를 결합시켜될수록 많은 일란성 쌍생아의 무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그들로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긴 했으나 슬프게도 자선의 성과였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곤란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연 속에서는 200개의 알이 성숙되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현재의 인구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반세기에 걸쳐 쌍생아들을 찔끔찔끔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포준FC의 기술이 이 난자의 성숙 과정을 놀랍도록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2년 이내에 적어도 150개의 성숙한 난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을 수정시켜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하면, 다시 말해서 72배로 증식시키면 평균 1만 1000명가량의 형제자매가 150쌍의 일란성 쌍생아 집단으로부터 태어난다. 그것도 같은 시대에 속한 2년이란 기간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한 개의 난소가 1만 5천 이상의 성인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은 그때 금발의 혈색이 좋은 청년이 곁을 지나가자 그를 불렀다. 포스터군, 한 개의 난소가 세운 최고 기록을 말해줄 수 있겠나? 소장은 그 청년이 가까이 오자 물었다. 이곳에서는 1만 6,012입니다. 16,012 하고 포스터군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는 말이 빠르고 생기 있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숫자를 인용하는 것이 참옷 즐거운 모양이었다. 1만 6,012입니다. 그것이 1만 89조의 쌍생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계속 짓거렸다. 열대지방의 인공 부화소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만 5,500 이상을 생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몬바사, 아프리카 동해안 몬바사에서는 실로 1만 7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공평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 흑인의 난수는 뇌와 수체의 분비에 대해 맹렬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유럽인들을 다루던 우리가 볼 때 흑인의 난소는 경탄할 만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고 그는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의욕의 빛이 감돌았고 그가 턱을 드는 모습은 참으로 도전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될수록 그들을 능가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재 놀라운 델타 마이너스 난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겨우 1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만 2,700 이상의 아기가 생산되었거나 태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소는 아직 약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그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정신을 좋아하네. 소장은 외치며 포스터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 나를 따라와서 이 학생들에게 자네의 전문 지식을 베풀어주게. 포스터군은 겸허한 미소를 지으며 영광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모두 그를 따라갔다. 저장실은 온통 소란하면서도 조화와 질서가 느껴지는 활력이 넘쳤다. 싱싱한 대지의 복막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지하 2층 장기 저장소로부터 작은 엘리베이터에 실어 쏜살같이 올려오고 있었다. 히유 하고 다시 딸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병에 담는 담당 개연은 단지 한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집어 병에 넣고 부드럽게 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채워진 병이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위에 실려 손이 닿지 않는 위치로 이동하기도 전에 히우 딸깍하고 다음 차례 복막 조각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 다른 병으로 들어가서 컨베이어 위에 실려 천천히 이동해가는 병의 대열 후미에 자리 잡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었다. 그 담당 개연들 다음에는 난자 삽입 담당이 서 있었다. 병의 대열이 전진했다. 난자는 하나하나씩 시험관으로부터 나와 보다 큰 용기로 옮겨졌다. 병 속에 담긴 복막 조직은 재빨리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홈에다 상실기 태아가 삽입되고 염기성 용액이 주입되었다. 그런가 했더니 병은 벌써 그것을 통과하고 이번에는 꼬리표를 묻는 담당의 손에 넘어갔다. 유전수정일시 보카노프스키 집단의 1년 번호. 상세한 기록이 시험관으로부터 병으로 옮겨갔다. 이제 무명이 아니라 명명되고 신원이 밝혀진 가운데 병의 행렬은 전진했다.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서서히 계급 예정실로 들어갔다. 88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색인 카드입니다 하고 그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포스터군이 말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고 소장이 부연했다. 매일 아침 최신 자료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정비할 것을 정비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저러한 성질의 인간이 몇 명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러저러한 양으로 분포되고 일정한 시간에 가장 알맞은 출산율은 예측하지 못한 소모는 즉시 보완됩니다. 즉시 보완됩니다. 포스터군이 반복했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지진 이후 내가 얼마나 초과 근무를 해야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포스터군은 명랑하게 웃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계급 예정계가 그 숫자를 수정계에 전달합니다. 수정계는 계급 예정계가 요구하는 태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회계급을 상세히 분류 혹은 배치하기 위해 병이 1위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태아실로 보내집니다. 자, 그러면 태아 저장실로 가봅시다. 그리하여 포스터군은 문을 하나 열고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안내했다. 온도는 아직 열대야 같았다. 그들은 짙어가는 황혼빛 속으로 내려갔다. 두 개의 문에다 꾸불꾸불한 복도 때문에 그것은 햇빛이 침입할 염려는 없었다. 태아는 마치 사진 필름과 같은 것입니다. 포스터고는 두 번째 문을 열며 으스대듯 말했다. 그들은 빨간색 조명만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실로 겸식생들이 그를 따라 들어간 곳에 후덥지근한 어둠은 여름날 오후에 눈을 감았을 때처럼 사물이 보이는 시몽색의 어둠이었다. 수많은 수없이 층층으로 겹쳐 쌓이고 열을 지어 늘어선 배가 불룩한 병들은 무수한 루비를 흩어놓은 것처럼 빛났고 그 루비들 가운데 충혈된 눈으로 온갖 결핵성 부스럼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남녀가 불그레한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기계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포스터군, 이들에게 숫자를 좀 알려주게. 이제 이야기에 지친 소장이 말했다. 포스터군은 그들에게 숫자를 알려줄 수 있어서 마냥 즐거웠다. 길이가 220m, 너비가 200m, 높이가 10m라 했다. 그는 천장을 가리켰다. 물을 마시는 병아리들처럼 견식생들은 까마득한 천장을 향해 눈을 들었다. 실형은 3단이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거미줄 같은 철근이 층층으로 연결되며 사방으로 퍼져가서 결국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들 근처에서 붉은 유령 같은 3명의 인간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채롱에 든 병들을 부산하게 내리고 있었다. 계급 예정실로부터 이곳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각각의 병에는 15개의 선반 중 하나 위에 놓여질 수 있었다. 그런데 각 선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시간에 33cm 3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시스템이었다. 하루 8m의 속도로 267일 동안, 그러니까 모두 2136m가 된다. 1층의 방은 일주하고 2층은 일주하고 3층을 반바퀴만 돌아서 267일째 아침 출산실에서 햇빛을 본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는 이 동안에 하고 포스터고는 설명을 마쳤다. 우리는 태아에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그의 웃음은 무엇에 통달하고 있다는 웃음이며 의기양양한 웃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야 하고 소장이 다시 말했다. 자, 걸어서 돌아봅시다. 포스터군 자네가 견습생들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게. 포스터군은 그들에게 적절히 설명했다. 복막이라는 침대 위에서 성장하는 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태아에게 공급되는 양분이 풍부한 혈액, 대용액을 맛보라고 했다. 왜 태아를 태반 분비실과 갑상선 호르몬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했다. 또한 난소왕제 추출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 추출물이 자동적으로 주사되는 분출구를 보여주었다. 원점으로부터 2040m에 이르는 동안 12m마다 설치된 분출구였다. 마지막 96m에 걸친 과정에서 주어지는 점차 증가되는 뇌하 수체 분비물에 대해 설명했다. 112m에 걸친 과정에서 각 병에 장치되는 인공적인 모체 혈액의 순환에 대해 설명했다. 혈액 대용액의 저장 장치라든가 그 액체를 태반 위로 넘치게 해서 인공폐를 통과하고 노폐물 여과 장치를 통과하도록 하는 원심력 펌프를 보여주었다. 또한 태아는 골치 아프게도 빈혈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예방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과 그러한 경우에 있어 태아에게 돼지의 위에서 뽑아낸 엄청난 양의 추출물과 말에 태아의 간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8m에서 마지막 2m 사이에 설치한 간단한 기계장치로 태아가 운동에 숙련되도록 태아를 흔들어주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른바 병 속의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병에 든 태아를 적당히 단련시켜 그 위험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200m 근처에서 행해지는 성별 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표지의 종류, 남성에게는 T, 여성에게는 O, 그리고 불임녀로 결정되는 것에는 백지에 검은 물음표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하고 포스터곤이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신 능력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1200개 중에서 1개의 난소가 임신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일로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태아의 30%는 정상으로 발육시킵니다. 나머지에게는 남은 코스의 24m마다 남성 호르몬을 투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임녀로 양육됩니다. 체격은 전혀 이상이 없으며 다만 하고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코수염이 약간 나는 경향이 있을 뿐 그냥 임신만 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불임성을 보증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고 포스터곤은 말을 이었다. 자연을 노예적으로 모방하던 영역에서 인간적 발명성이라는 보다 흥미로운 세계로 발을 늘여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포스터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양손을 비볐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태아를 부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암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계급을 미리 정하고 조건 반사적 습성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사회화된 아기를 내놓습니다. 알파 계급 또는 엡실론 계급을 내놓아 장차 하수구 청소부로서 아니면 그는 미래 세계 총통이라고 말할 예정이었지만 정정해서 미래 인공 부화소 소장이라고 말을 맺었다. 소장은 그 찬사를 미소로서 받아들였다. 그들은 제11호 선반에 320m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젊은 베타 마이너스의 기계군이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병에 연결된 대용 혈액 펌프를 분주하게 틀고 있었다. 전기 모니터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든 그가 나사를 돌리자 한층 고조되었다. 계속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리고 나서 그는 회전계를 힐끗 바라보더니 그제서야 손을 멈추었다. 그는 두 발자국 물러서서 다음에는 다음 병에 대하여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1분 동안 도는 회전수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포스터곤이 설명했다. 대용 혈액의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폐를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에게 주는 산소의 양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자면 산소 결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다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하지만 왜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하고 어떤 순박한 견습생이 물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소장이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엡실론 계급의 태아는 엡실론적 유전뿐 아니라 엡실론적 환경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쯤 자네는 생각하지 못하나? 그것은 확실히 그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학생은 혼란에 빠졌다.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산소를 조금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고 포스터곤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침범당하는 기관은 두뇌였다. 다음에는 권력이다. 통상 산소 공급량의 70%만 공급하면 난장이가 된다. 70% 이하로 하면 눈이 없는 괴물이 된다. 그런 괴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포스터곤이 말을 맺었다. 그러나 여기서 포스터곤의 음성은 자신과 열의를 띄웠다. 혹시 성숙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 발견되면 이건 얼마나 빛나는 성공이며 사회에 대한 얼마나 큰 공헌일까? 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에 대해 생각했다. 6세에 성숙한다. 코끼리는 10세. 그러나 인간은 13세가 되어도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뿐더러 20세가 되어서야 완전해진다. 물론 이러한 완전한 발육을 하는 까닭에 인간의 지성은 훌륭하게 발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엡실론 계급에게는 인간적인 지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포스터군이 매우 정의롭게 말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획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엡실론 계급의 지능은 10세에 성숙되지만 그 육체는 18세까지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그동안의 기간은 쓸데없는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육체적 성장이 이를테면 암수의 성장처럼 속성화될 수 있다면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철약이 될 것인가. 막대하고 말고 견습생들이 중얼거렸다. 포스터군의 열의가 전염된 것이다. 그에게는 다소 전문적으로 흐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발육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내분 비선의 비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설명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태아기에 있어서의 어떤 변이 현상을 가정했다. 그 태아기의 변이 현상이 가져오는 영향을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일까? 엡실론 계급의 태아는 어떤 적절한 기교를 이용하면 개나 암소와 같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문제다. 그러나 그 문제도 거의 해결된 상태라는 것이었다. 몬바사에서는 필킹튼이 4세에 성적으로 성숙하고 6세 반 만에 완전히 성숙되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과학적 승리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무익하다. 6세 성인 남녀의 엡실론족 노동을 하기에도 너무나 저능했다. 또한 이 제작 과정은 전부가 아니면 무라는 속성을 지닌 것이었다.
전혀 변화시킬 수 없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든가 하는 극단이었다. 그래야 20세의 성인과 6세의 성인 사이에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스터군은 신음하듯 호흡을 토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심홍색 땅거미 속을 방황하여 이윽고 실ong 제9호의 170m 근방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 실ong 제9호는 온통 밀폐된 상태였다. 그래서 병들은 남은 여정 동안 이를테면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하게 된다. 그런데 그 터널은 2, 3m의 폭을 가진 창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다. 열 조건 반사 습성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터군이 말했다. 더운 터널과 추운 터널이 교대로 설치되어 있었다. 강한 엑스레이의 형태로 차가운 온도가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출산한 무렵에 가서는 태아가 추위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 태아들은 열대지방에 이주하여 광부나 인조견, 직조공이나 철강공이 될 예정이었다. 태아는 육체의 판단을 저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신적 훈련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더위 속에서 원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고 포스터군은 말을 맺었다. 위층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더위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위를 사랑하도록. 바로 그것이 하고 소장이 격언을 말하듯이 입을 열었다. 바로 그것이 행복과 미덕의 비결이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모든 조건 반사적 단련이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자신들의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숙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두 개의 터널 사이에 있는 간격 속에서 한 간호원이 길쭉한 주사기로 지나가는 병 속에 젤라틴 상의 내용물에 주사를 놓고 있었다. 견습생들과 인솔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레니나. 포스터군은 그녀가 주사기를 치켜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마치 낭창에 걸린 것처럼 눈은 자주색이었지만 그녀는 드물게 보인 미인임을 잘 알 수 있었다. 어머 헨리. 그녀의 미소가 그를 향한 빨간 성광을 던졌다. 산호 같은 치열이 드러났다. 정말 매력적이야 하고 소장이 중얼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두세 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그 대가로 그녀는 소장에게 경애하는 미소를 던졌다.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는 거지? 포스터군은 직업적인 어조로 돌아가서 물었다. 항상 하는 티푸스와 수면병이에요. 열대지방의 노무자에게는 150m부터 예방병균을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포스터군은 견수생들에게 설명했다. 태아들은 아직 아가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에게 장차 인간이 되어 걸리게 될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레니나에게 몸을 돌렸다. 오늘 오후 전처럼 5시 10분 전에 옥상에서야 하고 말했다. 매력적이야. 소장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른 일행의 뒤를 따랐다. 실ong 제10호에서는 다음 세대의 화학공장에서 일할 노무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납, 가성소다, 타르, 염소 등을 이겨낼 수 있게끔 단련되고 있었다. 로켓 조종사가 될 250개의 태아 중 선두자가 지금 막 실ong 제2호에 제3호에 1100m 지점을 통과하는 중이었다. 특별장치에 의해 이들 태아를 넣은 용기는 끊임없이 회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형감각을 발달시키려는 것입니다. 포스터군이 설명했다. 공중에서 로켓 밖으로 나와 수선 작업을 벌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똑바로 서 있을 때에는 혈액의 순환을 늦춰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아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만들어 혈액 공급을 배로 늘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태아는 거꾸로 선 자세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물구나무를 섰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군은 말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계급의 지식인들에 대한 특별히 재미있는 조건 반사 단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ong 제5호에서는 그러한 태아의 큰 집단이 있습니다. 저 2층이 되겠습니다. 포스군은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두 학생을 다시 불렀다. 900m 부근입니다. 그는 설명했다. 태아의 꼬리가 빠지기 전까지는 능률적인 직접 단련은 불가능합니다. 자,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소장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3시 10분 전이야. 그가 말했다. 지식계급의 태아를 볼 시간이 없겠는데 우린 아기들이 오후 낮잠을 끝마치기 전에 육아실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포스군은 실망했다. 그러면 출산실이나 잠깐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그가 간청을 했다. 그렇게 하게. 소장은 관대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잠깐만 보는 거야. 2장. 포스터군은 출산실에 남겨졌다. 소장과 견습생들은 가까이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육아보육실, 신파블로식 조건반사 양육실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다.
소장이 문을 하나 열었다. 그들은 아무 장식도 없는 큰 방으로 들어섰다. 그 방은 맑고 양지 바른 곳이었다. 남쪽 벽이 한 장의 통유리이기 때문이었다. 하얀 인조 아마로든 제복을 입고 머리엔 소독용 하얀 모자를 눌러쓴 6명의 보모들이 마루 위에다 장미꽃 화분을 가로로 일렬이 되게 배치하고 있었다. 장미꽃이 빽빽하게 들어선 큰 화분이었다. 흐드러지게 피어 비단처럼 매끈한 수천의 꽃잎은 수많은 아기 천사의 뺨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밝은 광선 속에는 단지 핑크색 백인종의 아기 천사뿐 아니라 광택을 바라는 중국이나 멕시코의 아기 천사, 천상의 나팔을 너무나 열심히 분 나머지 졸도할 지경이 된 아기 천사라든가 주검처럼 창백하고 대리석처럼 하얀 아기 천사도 있었다. 소장이 들어서자 보모들은 차례 자세로 굳어졌다. 책을 내놓으시오. 소장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보모들은 묵묵히 지시를 따랐다. 장미화분 사이에 책이 알맞게 진열되었다. 사절판의 그림책들이었는데 짐승이나 물고기, 새 그림이 밝은 색도로 인쇄되어 읽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펼쳐졌다. 이제 아기들을 데려와요. 보모들은 급히 방에서 나가더니 2, 3분 후에 제각기 키가 큰 식기 운반차 같은 것을 밀고 들어왔는데 거기엔 철사로 만든 4개의 선반이 있었고 그 속에는 생후 8개월 된 아기들이 실려 있었다. 아기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 분명 동일한 보카노프스키 집단이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카키색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델타 계급에 속했기 때문이다. 아기들을 마루 위에 내려놓으시오. 유아들을 내려놓았다. 꽃과 책을 보도록 아기들을 돌려놓으시오. 그쪽을 향하자 아기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곧 아름다운 색채를 바라는 꽃무더기와 하얀 페이지에서 밝고 현란한 빛을 바라는 그림책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아기들은 그곳에 접근하고 있을 때 잠시 가려졌던 태양이 구름 뒤에서 나왔다. 장미꽃들은 갑자기 정열이 내부로부터 용수숨치듯 불타올랐다. 무언가 새롭고 깊은 의미가 책에 빛나는 페이지로 전달돼 확산되는 것 같았다. 기어가는 아기의 대열로부터 흥분된 탄성과 기쁨에 찬 옹알거림과 지저귀이 울려왔다. 소장은 양손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비볐다. 정말 훌륭해. 어떻게 일부러 조작한 것 같군 하고 그는 말했다. 아기들은 재빠르게 기어 이미 그들의 목적지에 와닿았다. 아기들은 작은 손을 불안정하게 뻗어 장미꽃을 건드리다가 꽉 움켜잡아 이지러뜨리고 사파가 든 페이지를 마구 웃겼다. 소장은 모든 아기들이 정신없이 행복해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기다렸다. 그러자 잘 관찰하십시오 하고 말하더니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방 한 구석에 설치된 스위치판 곁에 서있던 보모장이 작은 레버를 눌렀다. 갑자기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사이렌이 금속성을 증가하며 계속 울렸다. 경보용 벨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다. 아기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자, 이제 소음이 귀를 찢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은 고함을 쳤다. 이제 약한 전류로 쇼크를 주어 교육을 주입하겠습니다. 소장은 다시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보모장은 두 번째 레버를 눌렀다. 아기들의 비명은 돌연 그 성격이 다른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말하는 날카롭고 간헐적인 울부짖음 속에는 절망적이고 광적인 색조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통은 비틀리고 굳어졌다. 그들의 팔다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으로 이끌리며 경련하듯 진동했다. 우리는 마루 전체에다 전류를 방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고함치듯이 설명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는 다시 보모장에게 신호했다. 폭발음이 멈추고 경보용 벨소리가 잠잠해졌다. 사이렌의 금속성은 차츰 약화되더니 완전한 침묵을 지켰다. 굳어있던 아기들의 몸이 풀어졌다. 동시에 미치광이 갔던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다시 정상적인 공포에 찬 신으로 돌아왔다. 아기들에게 다시 꽃과 책을 보여주시오. 보모들이 지시에 따랐다. 그러자 장미꽃과 새끼 고양이와 수탉과 맴맴 무는 흑염소의 그림을 보자 아기들은 공포에 질려 움츠렸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더 커졌다. 잘 보십시오. 잘 보아두십시오. 하고 소장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책과 요란한 소리, 꽃과 전류 쇼크. 이미 유아의 의식 속에는 이미 조합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훈령을 200번 반복하여 양자의 결합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견고한 개념이 될 것이다. 인간이 결합시킨 것은 아무리 자연이라 할지라도 분리시킬 수 없다. 아기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책과 꽃에 대한 본능적 증오심을 가지고 성장할 것이다.
영구불변하게 심어준 조건반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책이나 식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소장은 보모들을 향했다. 아기들을 다시 데리고 나가시오. 아직도 울고 있는 카키색 아이들은 식기 운반차에 실려 밖으로 운반되었다. 그들은 뒤에다 시금털털한 우유 냄새와 고마운 정적을 남기고 나갔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하층 계급의 인간이 독서로 인하여 세계국가의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해로운 독서를 함으로써 그들의 조건 반사 작용을 약화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꽃에 대한 훈련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델타 계급의 인간에게 꽃을 증오하게 하기 위한 심리학적 수고를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인내심을 발휘하며 소장이 설명했다. 장미꽃을 보고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상태로 이끄는 것은 경제적 고등정책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 약 1세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는 감마 계급, 델타 계급, 엡실론 계급에게까지도 꽃을 사랑하도록 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꽃과 전원을 좋아하게 훈련했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원으로 나가고 싶도록 만들어 운송기관을 이용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운송기관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 학생이 물었다. 아니, 많이 사용했지 하고 소장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저 그뿐이었어. 프리뮬러 꽃과 전원 풍경은 한 가지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것들은 그냥 손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자연에 대한 애착은 공장을 분주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하층 계급의 경우 자연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도록 결정했던 것이다. 자연에 대한 애착은 포기시키지만 운송기관을 사용하는 경향은 그대로 보존시킨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증오토록 하면서 그들을 시골로 보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지 프리뮬러 꽃이나 전원 풍경에 대한 사랑보다 운송기관을 사용케 할 보다 건전한 경제적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중들이 전원을 증오하도록 훈련합니다. 하고 소장은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전원의 스포츠를 사랑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런데 전원의 스포츠에는 반드시 복잡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운송기관뿐 아니라 공업 제품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기 쇼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은 감탄한 나머지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헛기침을 하고 나서 옛날엔 하고 소장이 말을 시작했다. 포드님이 아직 지상에 계셨을 때 루벤 라비노비치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루벤은 폴란드 말을 쓰는 부모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장은 말을 끊었다. 폴란드어가 무언지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없어진 언어입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와 같은 과거의 언어입니다. 다른 학생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듯 말했다. 그러면 부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소장이 질문했다. 불안한 침묵이 흐를 뿐이었다. 몇몇 학생은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상스러운 것과 순수 과학 사이에 계지하는 의미심장하면서도 섬세한 구별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마침내 한 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들었다. 인간은 과거에 그는 주저했다. 피가 양쪽 볼로 역류하고 있었다. 인간들은 과거에 태아 생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소장은 고개를 끄덕여 그 대답을 시인했다. 그래서 아기가 배양되면 태어난다고 표현하는 거야 하고 곧 정정해 주었다. 그럴 때 그들을 부모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기 쪽이 아니고 낳은 쪽을 말합니다. 그 가엾은 소년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란 뜻입니다. 소장이 요약했다. 사실 과학에 해당되는 상스러운 말이 눈을 피하는 소년들의 침묵을 요란하게 결란시켰다. 어머니라는 것은 소장은 고요를 깨뜨리며 손을 비며 큰 소리를 반복했다. 이런 것은 불쾌한 사실입니다. 하고 소장은 심각하게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들은 불쾌한 것입니다. 소장은 어린 루벤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소년 루벤의 방 라디오를 부모, 이 단어가 쾅쾅거리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다. 부모가 부주의로 그냥 틀어놓은 채로 두었다. 그 상스러운 태아 생식의 시대에는 아이는 언제나 양치 내에 양육되었고 국가가 시행하는 조건반사 양수소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벤이 잠들었을 때 런던 방송국의 방송 프로가 갑자기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그의 부모가 놀란 것은 이 말에 좀 대담한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모으고 빙긋이 웃었다. 루벤이 눈을 뜨자마자 어떤 특이하고 늙은 작가가 장시간에 걸쳐 짓거린 강연을 한마디 내까렸다는 것이다. 그 작가는 현재 맥을 이어 내려오는 작품을 쓴 몇 명 안 되는 작가였는데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며 그 방송에서 순수한 정통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천재성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소년 루벤으로서는 그 강연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 것이 갑자기 미친 것으로 상상하고 의사를 부르곤 했다.
의사는 다행히 영어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연은 지난밤 쇼가 방송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학신문에 기고했다. 수면식교육법, 다시 말해서 수면교육의 원리가 이리하여 발견된 것입니다. 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원리는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응용되기까지는 긴 세월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루벤 소년의 사건은 우리의 포드님이 최초의 T형 모델을 시장에 내놓은 지 2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장은 자신의 배 위에다 T자를 그렸다. 그저 모든 견습생들은 그 거동을 경의하듯이 따라했다. 그러나 견습생들은 열심히 펜을 늘렸다. 수면식 교육법은 포드기원 24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왜 그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초기의 실험자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면식 교육법이 지적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른 쪽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경우를 생각하자. 바른 팔을 뻗어서 바른 손을 침대 가장자리에 늘어뜨리고 있다. 한 상자의 동그란 쇠쌀대 사이로부터 나지막한 소리가 속삭인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이며 지구 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길이는 미시피 미주리 강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일강은 뉴욕의 길이에 있어서는 어느 강보다 앞선다. 그것은 위도 35도에 뻗어가며 이튿날 아침 식사 때 누가 이렇게 말한다. 톰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이 무엇인지 아니? 고개를 흔든다. 하지만 나일강은 하고 시작되는 어떤 문장을 기억할 수 있니? 나일강,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이 무엇이지? 토미의 눈은 멍청하다. 몰라. 하지만 토미야,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강이 제일 길지? 토미는 그만 울음을 터뜨린다. 난 몰라 하고 그는 고함을 지른다. 이 고함이 초기의 실험자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소장은 명확히 설명했다. 그래야 그 실험은 포기되었다. 수면 중에 아이에게 나일강의 길이를 가르치겠다는 계획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과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과학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도덕교육부터 시작되었더라면 소장은 문쪽으로 인솔하며 말했다. 견습생들은 소장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걸어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도중 계속 무엇을 필기했다. 도덕교육은 어느 경우에도 합리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들이 13층에 들어서자 스피커에서 나직하게 울려왔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복도에 도처에서 필요한 빛도 잊은 나팔 모양의 스피커가 되풀이하고 있었다. 견습생들과 소장까지도 자동적으로 발바닥에 뒤축을 들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알파계급이었다. 그러나 알파계급들조차도 조건반사적 훈련을 받은 몸이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라는 명령이 계속 들려왔다. 14층의 공기 전체가 이 지상명령으로 인해 쉬쉬하고 있었다. 조용히. 약 45m를 전진하자 문이 나타났다. 소장은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들은 문지방을 넘어 셔터로 가려진 어스름한 공동 침실로 들어섰다. 80개의 침대가 일렬로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규칙적인 가벼운 숨소리와 멀리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듯한 말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려왔다. 그들이 들어서자 한 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 앞에 차렷 자세를 취한다. 오늘 오후의 수업은 무엇입니까? 소장이 물었다. 전반 40분 동안은 초보적인 성교육입니다. 하고 보모가 대답했다. 지금 막 계급의식 교육의 초급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장은 긴 침대의 대열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포근한 잠을 자고 났기 때문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휴식을 얻은 80명의 어린 소녀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베개 밑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장은 발을 멈추고 작은 침대 위로 몸을 굽히더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계급의식 교육의 추급이라고 했나요? 스피커의 소리를 좀 더 크게 하여 반복해봅시다. 방의 끝머리 부근에서 한 개의 스피커가 벽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소장은 그리로 걸어가서 스위치를 눌렀다. 모두가 초록색 옷을 입고 하고 조용하지만 극히 명료한 목소리가 문장의 도중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델타 계급의 아이들은 카키색 옷을 입고 있다. 아, 싫어. 델타 계급의 아이들과는 놀기 싫어. 그런데 엡실론 계급의 아이들은 더 엉망이야. 그 애들은 너무나 바보여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게다가 그 애들은 검은 옷을 입어요. 정말 싫은 색깔이야. 난 베타 계급이라서 행복해.
잠깐 말이 중지되었다. 그리고는 그 목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알파 계급의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애들은 매우 똑똑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나는 베타가 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마나 델타보다도 훨씬 훌륭해요. 감마 계급의 아이들은 바보스러워요. 그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고 델타 계급은 카키색을 입어요. 정말 나는 델타 계급 애들과는 놀기 싫어요. 그런데 엡실론 계급은 더 엉터리예요. 그 애들은 너무 바보라서. 소장은 스위치를 껐다. 소리가 중지되었다. 다만 가늘고 유령 같은 그 목소리는 80개 베개 밑에서 계속 송알거리고 있었다. 저 아이들이 눈을 뜨기 전까지 저 소리는 40-50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반복하고 토요일에도 반복합니다. 3개월에 걸쳐 주 3회 130번 반복합니다. 그보다 고급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장미와 전기쇼크, 델타 계급의 카키색과 아위, 악취가 나는 미나리과 약용식물, 아위 냄새, 이것들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주입된다. 그러나 언어를 동반하지 않는 조건반사, 훈련은 조잡하고 수준 이하로 취급되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보다 미미한 개념을 구분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행동을 수전시킬 수가 없다. 그런 훈련에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리가 없는 언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수면시 교육법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시대에도 가장 위대한 윤리화민 사회화 교육법입니다. 견습생들은 작은 노트에다 그 말을 필기했다. 최고 권위자의 말을 직접 받아 쓴 것이다. 소장은 다시 스위치를 건드렸다.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하고 부드럽고 관능적이며 필요할 줄 모르는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다. 난 베타 계급으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 까닭은 이를테면 물방울은 단단한 화강암의 구멍을 뚫지만 그것은 물방울이라기보다 오히려 액체 형태를 띤 밀랍방울들이다.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밀착하여 외피를 덮고 한 덩어리가 되어 마침내 진홍색 일체로 되어버리는 방울이다. 마침내 아이들의 의식은 암시 자체가 되어버리고 그 암시의 총계는 아이들의 의식 자체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의식뿐만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판단하고 욕망하고 결정하는 의식. 바로 그것이 그러한 암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암시는 우리 자신이 부여한 암시인 것입니다. 소장은 승리감에 사로잡혀 거의 고함치다시피 했다. 국가로부터 수여하는 암시인 것입니다. 하고 소장은 가까이 있는 탁자를 힘껏 두드렸다. 그런 거로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는 몸을 돌렸다. 이걸 어쩌지 포드님. 제가 지나쳐서 아이들을 깨워놓았습니다. 그는 어조를 바꾸어 말했다. 3장. 바깥 정원에서는 유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다. 6월의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벌거벗은 600-700명의 어린 소년들이 금속성의 소리를 지르며 잔디 위를 뛰어다니며 공놀이도 하고 두 서너씩 짝지어 꽃밭 속에서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장미가 활짝 피어있었고 숲에서는 두 마리의 나이팅게일이 서로 독백을 하듯 노래를 하였고 보리수 나무 사이에는 뻐꾸기 한 마리가 지금 막 불효파음을 말하고 있었다. 대기는 벌과 헬리콥터의 송알거린 소리로 인해 졸음이 가득 차 있었다. 소장과 겸식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원심식 범불, 퍼피 게임을 구경했다. 20명의 아이들이 크롬 철제탑 주위를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탑 꼭대기로 던져진 공이 안으로 굴러 들어가서 다음 순간 재빠르게 회전하는 원통이로 떨어지고 그것은 다시 그 원통에 파인 많은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하여 튀어나오면 잡아내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일동이 그곳을 떠날 때 소장이 명상조로 말했다. 이상한 것은 오늘날 포드님의 시대에서도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공 한 개와 두서너 개의 막대기와 그물을 조그맣게 쳐주면 충분할 뿐 그 이상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 증진의 하등의 역할도 못하는 교묘한 게임을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우둔성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요즘 와서 총통들은 현재 행해지는 것보다 복잡한 게임은 물론 적어도 같은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새로운 게임은 일절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은 말을 끊었다. 저것은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야. 그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무성한 지중해 연안산 히스덤물로 둘러싸인 작은 풀밭에서 7살가량 되는 사내 아이와 8살가량 되는 계집아이가 둘이서 마치 어떤 발견을 위해서 정신집중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처럼 무척 열심히 초보적인 성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귀여워. 소장은 감성적으로 되풀이했다. 귀엽군요. 견습생들은 예의 바르게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들의 미소에는 어딘가 아랫사람을 봐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견습생들 역시 이러한 어린이들의 유의를 졸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다소 경멸감 없이 그들을 바라보기란 불가능했다.
귀엽다고. 하지만 이것은 바보짓을 하고 있는 한 쌍의 아이들 아닌가. 다만 그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소장이 전과 다름없이 감상적인 어조로 말을 계속했을 때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소장은 말을 중단했다. 근처의 관목숲에서 한 명의 보모가 나왔다. 그녀는 울고 있는 남자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는 끌려오면서 계속 울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여자아이가 보모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소장이 물었다. 보모는 어깨를 추슬렸다. 별것 아닙니다. 보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는 늘 하는 성의의 상대가 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뿐입니다. 전에도 한두 번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러는군요. 방금도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정말이지. 수심했던 표정의 어린아이가 끼어들었다. 저는 저 애를 해칠 의도는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겠지. 넌 잘못한 거 없어. 보모는 재확인하듯 말했다. 그래서 하고 소장 쪽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를 심리학과의 부장님에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변태적인 데가 있는지 확인할까 해서요. 좋아요. 데리고 가보시오. 그리고 여자아이는 여기에 있어요. 보모가 아직도 울부짖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뒤에 소장은 말을 이었다. 내 이름은 뭐지? 폴리 트로츠키예요. 폴리 트로츠키. 아주 좋은 이름이군. 지금 뛰어가서 같이 놀 다른 남자아이를 찾아보렴 하고 소장이 말했다. 여자아이는 관목숲으로 뛰어들어가 자취를 감췄다. 아주 귀여운 아이야. 소장은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그는 견습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에 친숙하지 못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도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사실로 들리는 법입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포도님의 시대에 이르기 전 상당히 오랫동안, 심지어 그 외 여러 세대 동안 아이들 사이의 성인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아니, 비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 말에 설마 하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따라서 금지되었었다고 소장이 설명했다. 믿을 수 없이 놀랍다는 표정이 견습생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불쌍하게도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니 견습생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청년들까지도. 소장은 이야기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조차도 그랬던. 정말 그럴 수가? 몰래하는 자기 성애와 동성애 이해는 모두 철저히 금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체로 20살이 지날 때까지는 그랬던 것입니다. 20살이라고 하셨습니까? 견습생들은 일제히 합창하듯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살. 여러분이 도저히 믿지 못하리라고 내가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하고 소장이 반복해서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견습생들이 질문했다. 결과는 끔찍했었지 하고 우렁우렁한 어떤 사람의 음성이 놀랍게도 이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일동은 돌아보았다. 그러자 작은 집단의 가장자리에 낯선 사람, 중키의 검은 머리칼과 매부리 코와 더 두텁고 새빨간 입술과 예리한 검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끔찍했었지 하고 그 목소리가 되풀이했다. 소장은 그때 정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강철과 고무로 편리하게 만들어진 벤치를 하나 골라 그 위에 앉아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을 보자 벌떡 일어나 양손을 펼치고 이를 전부 드러내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앞으로 달려갔다. 총통각하. 정말 뜻밖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은 총통각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무스타파 몬드 어른이십니다. 낯선 사람. 군의 4,000개에 달하는 방에서 4,000개의 전자시계가 일제히 4시를 쳤다. 나팔 같은 확성기로부터 육체를 이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1주간반 작업 완료, 제2주간반 교대, 제1주간반 작업 완료. 탈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헨리 포스터와 계급 예전과의 부주임은 심리학과의 버나드 마르크스를 향해 일부러 등을 돌리고 섰다. 평판이 좋지 못한 이 사나이를 회피하고 있었다. 마르크스. 대화실에서는 기계의 희미한 회전은 위 시몽색 공기를 진동하고 있었다. 작업원들이 교대하기 위해 오간다. 낭창에 걸린 듯한 얼굴이 비슷한 별개의 얼굴과 교대한다. 그러나 컨베이어는 미래의 남성과 여성을 싣고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레니나 크라운 양이 경쾌하게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무스타파 몬드가카. 경례하는 견습생들의 눈알이 그들의 머리로부터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무스타파 몬드가카.
서부 유럽 주재 총통, 세계 10명밖에 없는 총통 중에 한 분. 바로 그러한 분이 소장과 함께 벤치에 앉으셨다. 그렇다면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뜻이 아닌가? 저 권위적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려는 것이다. 포드님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려는 거다. 갈색의 작은 어린아이 2명이 근처의 관목숲에서 나타나 휘둥그렇게 놀란 눈으로 잠시 그들을 응시하다가 다시 나뭇잎 사이로 들어가 그들의 유의를 계속했다. 제군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총통은 힘차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군들은 모두 기억할 줄 안다. 역사는 엉터리다. 라는 포드님의 아름답고 영감 어린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그는 천천히 반복했다. 엉터리야. 총통은 손을 흔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깃털 총처럼 작은 먼지를 털어내는 몸짓이었다. 근데 그 먼지가 바로 하라파, 인도 인더스강 유역의 유적지 하라파였고 카르데아의 우르, 바빌론의 지명으로 아브라함의 출생지 우르였다. 그의 총체질이 거미줄을 털어버렸다. 그런데 그 거미줄은 테베였고 바빌론이었고 크노소스 크레타 섬에 있는 폐허가 된 옛 도시,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 크노소스였고 미케네, 그리스 동남부의 옛도시 미케네였다. 다시 총통의 손이 총체질하는 신용을 했다. 휙!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는가? 요분, 주피터는 석가모니, 예수는 휙! 다시 한번 총체질하니까 아테네와 로마, 예루살렘과 중세 왕국이라고 불리던 낡아빠진 오점들이 깨끗이 사라졌다. 휙! 이탈리아가 있었던 장소는 빈터가 된다. 휙! 성당들이 사라진다. 휙! 휙! 리어 왕과 파스칼의 사상이 자치를 감춘다. 휙! 예수의 순환곡 열정 소나타가 사라진다. 휙! 진홍곡이 사라진다. 휙! 교향곡이 사라진다. 헨리, 오늘 밤 촉감 영화나 보러 가지 않겠나? 하고 계급 예정과의 부주임이 물었다. 아람브라 극장에서 새로 상연한 것이 16급이라고 들었어. 곰가죽 주단 위에서 러브씬을 벌인다는데 정말 놀랍다는 거야. 곰털 하나하나까지 재현되어 있다는군. 촉감 효과가 놀랍기 그지없다고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야. 총통이 말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는데... 소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총통을 보았다. 총통의 서재 금고에는 오래된 금서가 숨겨져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이니 시집이니 포도님만이 아는 별의별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무스타파 몬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담은 소장의 눈길을 직감했다. 그러자 그의 붉은 입술 언저리가 비꼬듯 일그러졌다. 소장 염려마. 그는 약간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넌 학생을 타락시키지 않을 테니까. 소장은 몹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경멸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좋다. 보나도 마르크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남을 경멸하는 미소였다. 곰털 하나하나라고 그랬겠다. 꼭 가겠어, 헨리 포스터가 말했다. 무스타파 몬드는 앞으로 몸을 굽히며 견습생들을 향하여 손가락을 흔들었다. 다만 상상해보라, 그가 말했다. 그저 그의 음성은 견습생들의 횡격막에 이상한 전율을 일으켰다. 태생적인 묘친을 갖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상해보아라. 다시 그놈의 상스러운 어이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미소를 지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상해봐. 견습생들은 노력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허사였다. 제군들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레니나 크라운은 시몽색의 지하로부터 17층을 단숨에 상승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도와 긴 복도를 통과하고 나서 여자 탈의실이라고 팻말이 붙은 문을 열고 팔과 가슴과 속옷들이 엉켜서 혼잡을 이루고 있는 와중으로 들어갔다. 경류 같은 온수줄기가 100개의 욕탕으로 밀려 들어오고 콸콸 소리를 내며 넘쳐나고 있었다. 80개의 진동진공 마사지 장치가 햇빛에 그을린 80명의 여성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문지르고 빨아당기느라 소음을 내고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청껏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합성음악 기우가 솔로 초코넷을 연주하고 있었다. 팬이 안녕 하고 레이나는 바로 곁에 옷걸이와 탈의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팬이는 저장실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그녀의 성 역시 크라운이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20억 인구 사이에 성은 1만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레이나는 지퍼를 잡아당겼다. 우선 째끼대 지퍼를 밑으로, 그리고 나서 양손을 사용하여 바지를 채우고 있는 2개의 지퍼를 밑으로 내리고 이번에는 속옷의 지퍼를 밑으로 당겨 벗었다. 구두와 스타킹은 그대로 둔 채 욕실 쪽으로 걸어왔다.
가정, 한 남자와 주기적으로 잉태하는 한 명의 여자와 여러 가지 연령층의 소란한 아이들로 인해 시끄럽고 질식할 것 같이 비좁은 몇 개의 방, 공기도 공간도 없다,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감옥이다. 어둠과 질병과 악취, 총통의 묘사가 너무나 생생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민감한 학생은 그 묘사를 듣기만 했는데도 창백해지더니 구토를 하려고 했다. 레이나는 욕조에서 나와 타올로 몸을 닦고 벽에 장치된 길고 유연한 튜브를 잡더니 그 튜브의 주둥이를 마치 자살이라도 하려는 듯 자기 가슴에 갖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자 훈훈한 공기와 더불어 미세한 텔컴 파우더가 뿜어져 나왔다. 세면대 위에는 작은 수도꼭지 모양의 시설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8종류의 향수와 5대 코롱이 나오게 돼 있었다. 레이나는 왼쪽으로부터 3번째 꼭지를 틀어 몸에 향수를 뿌리고 나서 구두와 스타킹을 손에 들고 진공 마사지 기계 중 빈 것이 있나 확인하러 갔다. 그런데 가정은 물질적으로 누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누추했다.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토끼집과 같았다. 지독히 협소하고 밀집 생활의 마찰로 열기가 가득 차고 감정이 새어나왔다. 가족 집단의 성원들 사이에는 질식시킬 것 같은 친밀감이 있었고 위험하게 짝이었고 광적인 추접한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광적으로 애지중지했다. 물론 자신이 낳은 자식을 말이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어미 고양이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우리 아기하고 한없이 반복하여 말할 줄 알았다. 우리 아기, 오내 젖가슴에 와 있는 작은 손, 배고프지,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쾌감. 마침내 우리 아기들은 잠들었어요. 이 먼저리에 하얀 젖거품을 묻힌 채 잠들었어요. 우리 아기 잘도 자네 하고 말하는 고양이. 세금들이 몸소리 치는 것도 당연하지 하고 무스타파 몬느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은 누구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지? 내부로부터 빛나는 진주처럼 분홍색 광채를 발산하며 진공 마사지로부터 돌아온 레이나가 물었다. 아마도 같이 나가지 않겠어. 레이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나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아. 웰즈 박사께서 임신 대용약을 복용해보라고 충고하시더군. 페니가 설명했다. 하지만 너는 아직 겨우 19살 아냐. 최초의 임신 대용약 복용은 21살까지는 강제가 아닐 텐데. 알고 있어. 하지만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대. 나처럼 골반이 크고 살결이 검은 여자는 17살에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웰즈 박사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2년 빠르게 아니고 2년 늦은 셈이야. 그녀는 옷장에 서랍을 열고 선반에 나란히 서 있는 상자들과 약병이 인쇄된 약병을 가리켰다. 약명이 인쇄된 약병을 가리켰다. 난소 황체 시럽. 레이나는 레이블에 인쇄된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오바린, 난소제제, 신선소 모중 포드견 632년 이후 사용 불가, 포유류, 내분비선 추출물, 1에 3의 소량의 물과 함께 폭영, 프라세틴, 태반제제, 3일마다 5cc 정맥주사. 우억! 레이나는 몸을 떨었다. 정맥주사는 정말 싫어. 너는? 레이나가 물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것이 몸에 좋다면 페인은 각별히 분별 있는 여자였다. 우리 포드님은, 아니 우리의 프로이트님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심리학적인 일을 논할 때는 포드가 프로이트로 둔갑되어 명명되었는데 가족생활의 무서운 위험을 명확히 폭로한 최초의 인간이었다. 세계는 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비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가학성 색광에서부터 동정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도착적으로 충만해 있었다. 세상은 형제, 자매, 삼촌, 숙모등으로 충만했다. 그리하여 광증과 자살로 충만했다. 그러나 뉴기니아 연안에 있는 어느 섬에 거주하던 사모아인들 사이에서는 하이비스커스 꽃이 만발한 가운데서 난잡하게 뒹굴르고 있는 아이들의 벌거벗은 알몸이로 열대의 태양은 훈훈한 꿀처럼 빛을 쏟고 있다. 이 십체의 종려 남은 잎으로 엮은 집, 그 어느 것 속에서도 가정이 있다. 트로브리안드 군도에서는 임신이란 선조의 망령이 가져오는 일로 여겨졌다.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극과 극은 일치하는 법이야. 당연한 이유로 해서 극과 극은 일치하도록 돼 있는 거야. 총통이 말했다. 임신 대용약을 3개월 동안 먹으면 앞으로 3, 4년 동안에 내 건강이 몰라볼 만큼 좋아질 거라고 웰즈 박사가 말하셨어. 그랬으면 좋겠군 하고 레이나가 말했다. 하지만 페니, 앞으로 2, 3개월 동안 누구와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두 주뿐이야. 그 정도면 돼. 난 저녁 시간을 클럽에 가서 음악 브릿지를 하면서 보낼 셈이야. 너는 나갈 테지? 레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하고? 헨리 포스터.
또 페니의 친절하고 달덩이 같은 얼굴에 고통스럽고 못마땅한 나머지 놀란 듯한 엉뚱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직도 헨리 포스터와 함께 나간다고 말하는 거야? 모친과 부친, 형제자매, 게다가 남편, 아내 애인도 있었다. 일부 일처자가 있었고 모험적인 연애도 있었다. 제군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모를 것이다.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견습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 일부 일처제, 로맨스, 어느 곳이나 베타주의가 지배한 것이다. 충동과 정력의 좁은 수로만이 있었다. 그러나 만인의 공유물이야. 그는 수면시 교육법에 격언을 인용하며 말을 이었다. 말을 맺었다. 견습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62,000번이나 반복했으니만큼 진절일 뿐 아니라 공리적이고 참명하며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이 말에 힘찬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내가 헨리와 결합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레니가 항변했다. 겨우라니 4개월이 어떻게 겨우니? 그 대답이 마음에 드는구나. 더구나 페이는 비나하듯 손가락질하며 말을 계속했다. 그동안 헨리 이외엔 아무도 없었지. 레이나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혔다. 그러나 그녀의 눈과 목소리는 호전적이었다. 아무도 없었어. 레이나는 거칠게 대답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어머, 이 여자 봐. 그 이외에 다른 남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네. 페니는 레이나의 왼쪽 어깨 뒤에 다른 경청자, 아니 보이지 않는 경청자가 있어서 그에게 고자질이라고 하듯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곧 말투를 바꾸더니 이건 진정으로 말하는 거야. 너 조심해야 해 하고 말을 이었다. 한 남자와 이처럼 계속 노는 것은 아주 나쁜 버릇이야. 40살이라든가 35살이라면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레이나, 네 나이엔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무엇이든 몰두하고 오래 끄는 것은 소장이 극구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다른 남자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고 헨리 포스터하고만 4개월 동안 소장이 알면 노발대발할 거야. 파이프 속에서 압력을 받는 물을 상상해보라. 견습생들은 그것을 상상했다. 내가 그것에 구멍을 한번 낸다고 생각해보라. 총통이 말했다.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분출하겠는가. 총통은 파이프에 20개의 구멍을 냈다. 그저 20개의 힘없는 물줄기가 시원찮게 흘렀다. 우리 아기, 엄마. 광증은 전염한 법이다. 오, 내 사랑, 나의 유일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어머니. 일부 일처제 낭만 분수는 높이 솟구친다. 힘차게 흩어지는 물은 거품을 일으킨다. 충동의 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나의 사랑, 나의 아기뿐이다. 이 전근대적인 인간들이 미치고 사악하고 비참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들의 세계는 유유자적한 태도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건전하고 덕망 있고 행복해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어머니라든가 연인으로 인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따를 줄 모르는 여러 가지 금기로 인해서 유혹이라든가 고독한 회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끝없이 고립화되는 고통에다 불확실성과 빈곤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진 감정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강한 무엇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들이 더구나 고독 속에서 희망도 없는 개인적인 고립 속에서 모진 감정을 반추하면서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남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이따금 다른 남자하고도 상대하면 되는 거야. 포스터는 다른 남자들하고도 놀지. 레이나는 그 점을 시인했다. 물론 그럴 거야. 그 남자는 완벽한 신사야. 빈틈없어. 하지만 소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아? 그분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오늘 오후에 소장님이 내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더군 하고 레이나는 페니의 말을 수긍했다. 그것 봐. 페니는 의기양양했다. 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겉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니? 관리를 철저히 따지는 사람이야. 안정이라는 것, 총통이 주장했다. 안정, 사회 안정이 없이는 문명인 있을 수 없다. 개인적인 안정 없이는 사회 안정도 없다. 그의 음성은 트럼펫 같았다. 그것을 듣고 있을 때 견습생들은 자신들의 몸뚱이가 확대되며 열이 오르는 것 같았다. 기계는 회전하고 회전한다. 기계는 영원히 회전을 계속해야 한다. 회전을 정지하면 그것은 죽음이다. 10억의 인구가 지구의 표피를 샅샅이 뒤지며 무엇을 찾고 있었다. 바퀴가 달린 차들이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150년 만에 인구는 20억으로 불었다. 모든 차바퀴를 정지시켜라. 그러면 150주 후에는 다시 10억이 될 것이다. 100만을 1천으로 곱한 인구가 굶어 죽고 만다. 차바퀴는 꾸준히 돌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 회전에는 감시가 있어야 한다. 그들의 회전을 감시할 인간들이 있어야 한다. 축이 있는 바퀴처럼 견실한 인간, 건전한 인간, 순종하고 꾸준히 만족하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울부짖는 소리, 우리 아기, 우리 엄마, 나 유일하고 유일한 사랑 따위 신음한 소리, 내 죄, 나의 하나님, 고통의 비명, 열병에 걸려 내뱉는 중얼거림, 노령과 빈곤에 대한 한탄.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차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는가? 바퀴 회전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100만에 1000배가 넘는 남녀의 시체는 매장할 수도 화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하고 페니의 음성은 달래는 음성으로 변했다. 헨리 말고도 한두 명의 남자 상대하는 것은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일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좀 더 바람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안정이야. 총통은 강조했다. 안정이야. 이것이야말로 원초적인 필요 조건이 왜 궁극적인 필요 조건이야. 안정. 여기에서 현재의 모든 것이 탄생한 것이다. 손을 흔들어 총통은 정원과 거대한 조건반사 양육소의 건물을 가리키고 나서 다시 덤불 밑에서 몰래 놀아난 뒤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벌거벗은 아이들을 가리켰다. 레이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쩐지 하고 그녀는 생각에 잠기듯 말했다. 요즘에 와서 나는 그렇게 바람둥이 노릇이 싫어졌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야. 페니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 페니는 고개를 끄덕여 공감과 이해를 표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해 하고 격언조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유의의 규칙을 지켜야 해. 결국 만인의 소유물이니까. 오라. 만인은 만인의 소유물이야 하고 레이나는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더니 한숨을 쉬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다시 페니의 손을 잡더니 그 손을 힘껏 쥐었다. 페니 말도 오라. 나도 전처럼 노력해보겠어. 억제된 충동은 넘쳐오른다. 범람하는 것은 감정임의 걱정이다. 심지어 그것은 광증이다. 그 물살의 임과 제방의 높이와 경고성에 좌우된다. 가로막지 않은 강물은 지정된 수로를 평온하게 흘러가서 평온한 행복에 당도한다. 태아가 배고파한다. 매일 혈액 내용액 펌프는 쉴 새 없이 1분에 800번 회전한다. 병에서 잉태된 아기는 울기 시작한다. 그러면 즉시 보모가 왜 분비물이든 병을 가지고 달려온다. 감정이란 욕망과 그것의 충족 사이에 기재된 시간 속에서 고개를 드는 법이다. 그 시간 간격을 단축하면 과거에 필요 없는 장애는 모두 제거된다. 제군들은 행복한 거야. 총통이 말했다. 제군들의 생활을 감정적으로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여 한 수고도 아낀 적이 없었다. 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포드님의 은혜로 세상은 태평천하로서이다. 소장이 중얼거렸다. 레이나 크라운 하고 바지에 지퍼를 올리면서 헨리 포스터는 계급 예정과 부주임의 질문을 그대로 반복했다. 오, 그녀는 멋진 여자야. 공기를 넣은 쿠션처럼 탄력적인 여자야. 아직도 자네가 그녀를 소유해보지 못했다니 놀란 일인걸. 여태껏 내가 왜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부주임이 대답했다. 틀림없이 상대하게 되겠지. 기회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맞은편 갱이실에서 버나드 마르크스가 두 사람의 얘기를 엿듣고 창백해졌다. 솔직히 말해서 레이나가 말했다. 매일 헨리하고만 상대하니까 좀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 그녀는 왼쪽 스타킹을 당겨 올렸다. 너 버나드 마르크스란 사람 알아? 그녀는 무심한 어조로 말했지만 너무 지나쳐서 일부러 그런다는 것이 명백했다. 페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진정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진정이야. 버나드는 알파 플러스급이야. 그것 말고도 그 사람은 나더러 야만인 보호구역을 함께 구경 가자고 청했어. 나도 그 구역을 늘 보고 싶었던 터야. 하지만 그 남자의 평판은 고려해야지. 평판 같은 건 난 상관 안 해. 그 남자는 장애물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그러던데 남들이야 그렇게 말하겠지. 레이나는 조소하듯 말했다. 그 남자는 늘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외톨이로 말이야. 페니의 음성은 겁을 집어먹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게 되면 그도 외톨이는 면할 거야. 그런데 왜들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지 난 모르겠어. 난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는 혼자서 미소 지었다. 버나드라는 남자. 어쩌면 그리도 수줍을 수 있을까? 거의 겁에 질린 것 같다. 내가 세계 총통이고 자기는 간만 마이너스급의 기계운전 담당인이나 된 것처럼. 제군들, 자신의 생활을 생각해봐. 무스타파 몬느가 말했다. 제군들은 여태까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혀본 적이 있나? 그 질문은 부정적 침묵으로 응답되었다. 욕망의 자각과 욕망의 충족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욕망의 자각과 욕망의 충족, 긴 기간적 간격. 네, 한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주저했다. 주저 말고 이야기해요. 총통 각하를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소장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소녀가 제 것이 되기까지 거의 4주일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한 감정을 느꼈겠지. 끔찍했었습니다. 끔찍했다는 말이 맞아. 하고 총통이 말했다. 우리의 조상들은 너무도 우둔하고 근시한 적이어서 최초의 개혁자들이 와서 그러한 끔찍한 감정으로부터 구해주겠다고 했을 때 조상들은 그들과 상종하려 들지도 않았었지. 그녀가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곤. 뻔하던 이를 갈았다.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 입 마치 양고기처럼 그녀를 양고기로 하락시키고 있곤. 그녀는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 이번 주에 답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오 포드님, 포드님, 포드님.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면상을 때려주고 싶었다. 몇 번이고 힘껏 두들겨주고 싶었다. 내가 자네에게 진정으로 충고하는데 그녀와 한번 해보라고 헨리 포스터가 부주의미가 말했다. 체외생식이란 문제를 생각해봐. 피치너와 가구치가 그 기술을 개발했지. 허나 정부나 그것을 거들떠 보려고 했을까? 어림도 없었지. 기독교라는 것이 있었지. 여자는 언제까지나 태아생식을 강요받았던 거야. 그 남자는 정말 못났어. 페니가 말했다. 하지만 난 그런 얼굴을 차라리 좋아할걸. 그리고 너무 작아. 페니는 우거지상을 지었다. 작다는 것은 보기 싫었고 전형적인 하층 계급의 특성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니? 레이나가 말했다. 귀여워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저 말이야, 고양이처럼 말이야. 페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 남자가 병 속에 있을 때 누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어. 간막급인 줄 알고 잘못 알고 보조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레이나는 붕괴했다. 수면시 교육은 사실상 영국에서는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지.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도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지. 아직도 그 기록은 남아있다. 국민의 자유에 관한 연설이 있었지. 무능하고 비참해질 자유가 있었던 거야. 네모진 구멍에 끼어졌던 둥근 나무처럼 짝이 맞지 않는 자유였지. 이 사람아, 그녀와 시도해봐. 정말이지 해보라니까. 헨리 포스터는 부주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결국 마니는 마니네 소유물이니까 4년간 매주 3일 밤 100번씩 반복한 말이다 하고 버나드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그는 수면시 교육의 전문가였다. 62,400회 반복이 한 개의 진리를 만든다. 바보 같은 것들. 신분제도도 마찬가지였다. 끊임없이 상정되었지만 계속 부결되었던 거야.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야. 인간이 마치 물리적, 화학적 평등 이상의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남자의 초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뿐이야. 버나드는 그들을 증오했다. 정말 증오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명이고 덩치도 컸으며 기운이 있었다. 포드기현 141년에 9년 전쟁이 일어났었지. 그 혈액 내용액 속에 알코올을 주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결단코 포스겐, 클로로피크린, 오카초산, 청산화 미소, 3염화 메틸, 유화 클로로에틸, 청산 말할 것도 없었지. 난 그런 말 전혀 믿지 않아. 레이나가 말을 해줬다. 산계 대형으로 전진하는 14,000대 비행기의 폭금, 그리고 쿠르피르 스탠덤과 제8구역 같은 곳에서 폭발성 비탈저탄의 폭발음이 종이봉지가 터지는 소리보다 크지도 않았다. 난 정말 야만인 보호구역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글쎄, 결과는 무엇이 되지? 지면에 거대한 구멍, 산적된 콘크리트의 파편, 살덩이의 파편과 점액, 신을 신은 채 홍을 날아서 철썩하고 제라늄 꽃박 한가운데 떨어지는 발, 주홍색 제라늄이었다. 그의 여름에는 무척 볼만한 장관이 많았지. 레이나, 넌 정말 가망이었군. 나도 이제 너를 포기하겠어. 손들어 버렸어. 상수도를 오염시킨 러시아인들의 세균 전술도 기묘했었지. 서로 등을 돌린 채 페니와 레이나는 입을 다물고 옷을 갈아입었다. 9년 전쟁, 엄청난 경제 붕괴, 세계를 통제할 것인가 파멸할 것인가, 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정이냐 아니면 페니 크라운도 멋있는 여자야 하고 부주임이 말했다. 유아실에서는 기초 계급의식 교육이 끝났다. 이제 미래 공급에 적응시키기 위한 말이 들려왔다. 난 하늘을 날고 싶어요. 확성기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는 하늘을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난 새 옷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난 새 옷을 대단히. 물론 자유주의도 폭발성 비탈저탄으로 인해 사면해버렸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
레이나 같은 탄력은 없지. 물론 그녀 정도는 되지 못해. 낡은 옷은 나쁜 것이야. 지칠 줄 모르는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늘 낡은 옷은 던져버린다. 수하는 것보다 버리는 편이 좋다. 수하는 것보다 버리는 편이 좋다. 수하는 것보다. 통치는 서로 마주 앉는 일이지 서로 때리는 것이 아니다. 주먹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뇌와 엉덩이로 다스리는 것이다. 예컨대 전에는 강제 소비 제도라는 것이 있었지. 난 이제 준비가 끝났어. 레이나가 말했다. 그러나 페니는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있었다. 페니, 우리 화해하기로 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1년에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라고 강요받았었지.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 유일한 결과는 손보다는 버리는 것이 좋다. 바늘땀을 많이 뜰수록 부는 감소한다. 바늘땀을 뜰수록. 언제고 너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거야. 페니는 우울한 어조로 강조했다. 양심적인 반항이 대규모로 일어났었지. 소비하지 말자는 것이었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반항이었지. 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 좋아요. 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 좋아요. 문화로 돌아가라. 사실은 문화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지.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으면 어떻게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만하면 괜찮니? 레이나가 물었다. 그녀의 옛깃은 짙은 초록색 인조견으로 만든 것이었고 커프스와 칼라에는 초록색 인조 모피가 달려있었다. 800명의 간소화 생활 주창자들이 골더지 그린 런던 북부 문화지구에서 기관총을 맞고 쓰러졌지. 손보다 버리는 것이 좋다. 손보다는 버리는 것이 좋다. 초록색 코르덴 바지에다 인조물로 짠 스타킹을 무릎 아래에 머물도록 접었다. 이윽고 그 유명한 대형 박물관 대학살이 자행되었지. 2000명의 문화 애호가들이 유아 다이크로레틸 독가스로 처형되었던 거야. 초록색과 흰색이 엇갈린 기수용 모자가 레이나의 눈 위에 그림자를 던졌다. 그녀의 신발은 밝은 초록색이었고 닦아서 반짝였다. 결국 하고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총통들은 강제라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외부 생식과 심파블로프식 조건반사 훈련과 수면식 교육법이 시간은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또한 허리에는 은세공이 붙은 초록색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피임약통을 달고 있었는데 그녀는 불임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급된 피임약으로 그 피임약통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피츠너와 가와구치의 발견이 결국 이용되게 이뤘던 것이야. 태아생식을 반대하는 맹렬한 선전이 완벽해. 페니는 흥분해서 외쳤다. 그녀도 레이나의 매력을 오래도록 정할 수 없었다. 그건 정말 멋진 멜서스 허리띠로군. 그것에 뒤이어 과거 말살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박물관은 폐쇄되고 역사적 기념물 다행히 9년 전쟁 동안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기념물이 파괴되었고 포드기원 150년 이전에 발행된 모든 책들은 탄압당했던 거야. 나도 그것과 같은 걸로 꼭 사야겠어. 페니가 말했다. 예컨대 피라미드라고 불리던 것들이 있었는데 내 나이가 빠진 검은 에나말 피임약통은 그리고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물론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내 피임약통은 말이야 정말 창피할 정도야. 진정한 과학교육의 이득은 이런 것들이야. 바늘땀을 많이 뜰수록 부가 줄어든다. 바늘땀을 많이. 우리 포드님의 T형 모델 자동차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난 이걸 벌써 3개월째 사용하고 있는 거라니까. 신시대의 창시일로 선정되어 수선보다 버리는 것이 좋다. 버리는 것이 더. 전에도 말했듯이 기독교라는 것이 있었지. 수선보다 버리는 것이 좋다. 과소 소비의 윤리와 철학은 나는 새 옷이 좋아요. 나는 새 옷이 좋아요. 나는 새 옷이. 생산이 과소했을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기계와 질소 고종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한 범죄가 되었지. 그것은 헨리 포스터가 준 거야. 모든 십자가는 위에 나온 부분을 잘라내어 T자가 되었지. 십자가가 T자가 됐구나. 또한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거든. 이건 진짜 모로코 가죽이야. 이제 우리는 세계 국가를 일으켰어. 또한 포드님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고 공동체 참가가 있고 단결 예배가 생기게 되었지. 오, 포드님, 저놈들은 정말 미운 놈들입니다 하고 버나드 마르크스는 생각하고 있었다. 천국이라는 것도 있었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양의 술을 퍼마셨던 거야. 마치 고깃덩어리들처럼. 영혼이라는 것도 있었고 영혼 불멸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걸 어디서 샀는지 헨리에게 물어봐줘. 그러나 인간들은 모르핀과 코카인을 애용했었거든. 설상가상으로. 그녀도 자신이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포드기한 178년에 와서 2000명의 약사와 생화학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던 거야. 저 친구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군. 그래. 부주임이 버나드 마르크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6년 후 그것은 생산되어 상품화되기 시작했던 거야. 완전 무결한 약이었어. 그를 놀려줄까?
행복감을 주고 마취시키며 유쾌한 환각 증세를 일으키거든. 마르크스 찬에 울적한 얼굴을 하고 있곤 어깨를 탁 치자 그가 깜짝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빌어먹을 헨리 포스터 녀석이었다. 자네에겐 1g의 소마가 필요하겠는걸. 기독교와 술의 장점이란 장점은 모두 포함한 것이었지. 그것들의 결점은 모두 배제한 것이었지. 포드님, 전 저놈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가 한 말은 괜찮아에 불과했고 자기 앞에 내민 소마 정제가 든 튜브를 거절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마음이 내킬 때 언제나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도 골치 아프거나 신화로 사로잡히지 않는 약이지. 자, 들어. 먹으라니까. 헨리 포스터가 고집했다. 안전이 사실상 보장된 것이지. 1세제곱센티미터는 10가지 우울증을 치료해주거든. 수면식 교육 지식을 인용하면 부주임이 말했다. 나머지 문제는 노령을 극복하는 문제였지. 필요먹을. 버나드 마르크스가 소리쳤다. 이야, 이건 놀랐는걸. 생식선 호르몬, 젊은 피의 수혈, 마그네슘 염류, 1g의 소마가 필요먹는 것보다 낫지 하고 그들은 폭소를 떠뜨리며 그곳에서 나갔다. 노령의 생리학적 특성은 이제 모두 근절되었지. 물론 그와 동시에 잊지 말고 포스터에게 멜서스 허리띠에 대해 문의해줘. 페니가 말했다. 그와 동시에 노인의 정신적 특성도 없어지고 말았던 거야. 성격은 전생애를 통해 한결같이 유지되었던 거지. 어둡기 전까지 장애물 골프의 2라운드를 돌아야겠어. 난 서둘러 가봐야겠어. 일과 유의, 예순이 되어도 우리의 능력과 기호는 17살 때와 전혀 다를 바 없게 되었지. 불행한 과거의 노인들은 이를 포기하여 은퇴학원 종교에 발을 들여놓고 독서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이야. 명상에 시간을 보냈다니까. 백치 같은 자식들, 돼지 같은 잡놈들. 버나드 마르크스는 복도를 걸어 내려가 엘리베이터로 가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자, 이것이 바로 진보라는 것이야. 노인도 일하며 노인도 이성과 교합하며 노인에게도 시간이 없게 되었지. 쾌락으로부터 벗어날 여가가 없으며 잠시도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지. 또한 불행히도 그들은 혼란에 빠뜨리는 무의미한 시간의 터널에 입을 벌린다면 항상 소마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유쾌한 소마가 있지. 주말에는 반그램, 휴일에는 1g, 호사스러운 농방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2g, 달나라의 영원한 암흑 속에서 잠자고 싶으면 3g. 그곳에서 돌아오면 시간의 터널을 빠져 저쪽 편에 와 있게 되는 거야. 매일매일 영혼과 기분 전환이라는, 노동과 기분 전환이라는 견실한 내지에 안착되는 것이지. 촉감 영화로부터 다른 촉감 영화로, 이 여자로부터 탄력 있는 여자로, 전작 골프 코스로부터 다른. 아이들은 저리 가거라. 소장은 화난 목소리를 외쳤다. 아이들은 저리 가. 총통각하께서 지금 바쁘신 것도 못 보았니? 어디 다른 데 가서 성유라고 놀아라. 용서하게. 아이들이니까. 총통이 말했다. 윙윙 소리를 희미하게 내며 기계는 서서히 그리고 장엄하게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는 시속 33cm씩 전진하고 있었다. 시몽색 어둠 속에서는 수많은 루비들이 빛나고 있었다.